청와대가 공석주인 헌법재판관에 새로운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 지명했는데요. 이 유남석 지명자를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로 동시에 지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게 됐는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부터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헌법재판관 후보로 유남석 현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유 후보자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으로 발탁되는 등 실력파 법관이자 헌법재판 이론과 경험이 모두 풍부하여 헌법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입니다. 언제 결정된 건가요? 예, 이 헌법재판관 인사 지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정해진 절차대로 준비를 착실하게 해왔고 이 발표는 오늘 결정이 된 것입니다. 정치평론가 박상원 박사, 박창환 정한대 교수, 윤춘호 SBS 논설위원과 함께 청와대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이 소식 중점적으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은 어떤 법관입니까? 일단 고향이 목포예요. 전남 목포요. 전남 목포 호남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수원 13기 출신의 고등법원장이니까 법원 내에서는 가장 높은 등급의 어떤 판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헌법연구소에서 근무한 경험이 4년에 걸쳐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헌법재판소로 파견을 2차례 가서 총 4년을 근무를 했고 또 독일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도 이제 헌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대법원 산하에 헌법연구회라고 하는 판사들 학술 모임이 있는데 거기 회장을 또 역임하기도 해서 법 이론에 굉장히 밝은 특히 헌법 이론에 밝은 헌법의 어떤 정통한 이론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도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 맞습니다. 우리법 연구회라고 하는 것이 88년 2월에 제2차 사법파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왜 2차 사법파동이 있었냐면 전두환 정권 시절에 임명했던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이 노태우 정권으로 바뀐 뒤에도 계속 유임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젊은 소장 판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위해서는 대법원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연판장을 돌리는 그런 운동이 있었는데요. 이때 핵심 인물이 유남석 판사고요. 그다음에 이 유남석 판사와 뭐 우리가 많이 이름을 들었던 뭐 김종훈 판사랄지 이광범 판사랄지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했던 누굽니까 강금실 예, 강금실 장관이랄지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그해 6월에 하나의 서클을 만든 것이 이제 우리법 연구회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뭐 박범계 지금 현 의원도 거기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대법관을 지냈던 박시환 판사도 역시 그쪽 출신이기도 하죠. 예, 박시환 판사가 사실은 대법원장 자리를 제안받았는데 뭐 고사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죠. 그랬었죠.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 헌법재판관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청와대에서 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을 했다고 보세요? 글쎄 그 헌법재판관으로서는 뭐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명을 했는데 이제 이 문제가 단순히 한 분을 헌법재판관으로 이제 새로 결정했다면 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어찌됐든 그 김희수 헌재 권한 대행 가지고 이제 엄청 정치적인 논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논란의 한가운데 헌법재판소도 끌려 들어오고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적 논쟁의 한가운데로 끌려 들어오는 형국이 됐습니다. 형국이 됐고 그 와중에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우선 9명 성원을 하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청와대 스텝이 상당히 좀 꼬인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급격하게 이제 이렇게 회군을 할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김희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사과, 죄송하다는 얘기까지 한 마당에 그런 형태의 어떤 테러를 찾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나름대로 이제 일단 그 철군 전략의 일환으로 헌법재판관을 먼저 임명하면서 헌법재판소 소장 임명은 조금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이 청문 결과를 지켜보면서 좀 하겠다. 그 나름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에서 청와대 입장에서 나름 어떤 그 수순을 좀 찾아내는 첫 단추로 아마 이 재판관 임명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광주고등법원장 이런 각오를 밝혔습니다. 막중한 책임감 느낀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의 수호를 위해서 정성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다부진 각오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얘기해야 될 주제는 김인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놓고 청와대와 야당이 맞서는 구도 아니었어요? 야당에서는 꼼수라고 얘기를 했고 결과적으로 청와대에서는 그게 우리 의견이 아니라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었다라고 했는데 헌법재판관들이 갑자기 또 전원회의를 열어서 빨리 공석 중인 재판관 지명해주고 헌법재판소장도 빨리 지명해달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청와대가 지명을 했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장은 지명하지 않았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말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일단 그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지난번에 김희수 체제가 헌재 소장으로서는 부결이 됐지만 뭐 권한대행까지 부결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의 문제 중에 하나가 구인 체제가 아니라는 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헌재에서 요청한 재판관 충원을 갖다가 먼저 한 거는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신임 소장을 왜 같이 임명하지 않고 따로따로 이제 하느냐. 이게 김일수 재판관은 아니더라도 다른 그 지금 재판관 중에서 누군가를 임명하게 되면 그 임기 문제가 또 이제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그 소위 진보적인 재판관들의 수나 권력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지금 야당의 비판인데 청와대로서는 일단은 뭐 그 권한대행에 대해서 부결된 게 아니라는 점, 그리고 김희수 재판관을 임명했을 때 이게 입법 미비 사항이었거든요. 지금 임기가 이제 1년 좀 넘게 남으신 분을 소장이 되면 임기가 새로 6년이 시작되는 건지 아니면 잔여 임기만 하는 건지 이런 입법 미비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리를 해줘야지 9분 중에서 어느 분을 갖다가 대통령이 임명할지 좀 더 고민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공을 갖다가 마치 청와대에 던져진 공을 다시 국회로 던지는, 그래서 공 넘기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여기서 야당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반응은 여전히 비판적인 것 같습니다.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은 법원 내 하나회라고 하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이런 사법부 인사 추천이 거의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지정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치적 중립성과 이념적 중립성이 생명이 되어야 할 사법부가 정치와 이념화로 오염돼서야 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헌재성 후보를 왜 내놓지 않는 것입니까? 청와대는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 때문에 별도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월 2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청와대 인사 담당자들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권한대행 체제가 바람직하지 않으면 또 모두 우려를 표시했던 부분인데 소장 지명은 하지 않고 재판관 지명만 했습니다. 아마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내정자가 부결된 데 대한 앙금이 아직도 풀리지 않은 듯합니다. 당장 소장으로 지명해서 통과될 자신이 없어서 단계적으로 밟아가겠다는 것인지 그 깊은 속뜻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국민들과 국회를 상대로 화풀이하고 싸우려는 듯한 그런 태도가 엿보여서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조금 있다가 여당의 목소리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야당의 목소리는 비판적으로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이 지적한 2007년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은 소장과 재판관 동시에 지명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이제 재판관 겸 헌재 소장으로 지명을 했다는 거죠. 그때 이야기를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전임 이제 그 윤영철 소장이 임기가 만료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차기 소장으로 지명을 한 사람이 전효숙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었습니다. 재판관에 임명을 하니까 전효숙 재판관이 6년의 임기가 되는 헌재 소장이 되기 위해서 일단 재판관직을 사퇴한 상태에서 국회 청문회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국회에서 이런 지적이 나온 겁니다. 헌법 규정과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가운데 지명하도록 돼 있는데 네. 이 사람의 지금 전효숙 씨의 지금 직위는 전임 재판관 아니냐, 현직이 아닌 전임 재판관이기 때문에 지명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지적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법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전효숙 재판관이 사실은 낙마를 했습니다. 낙마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명이 된 것이 이강국 소장이에요. 이강국 소장은 헌법재판관이 아니었는데 헌법재판관으로 지명을 하면서 동시에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지명을 해서 국회 청문회 절차를 한 번 거치고 헌재 소장으로 임명이 됐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에 전효숙 재판관 제 기억에는 6년 임기 가운데 3년을 마친 상태였어요. 3년이 남았어요. 그런데 재판소장을 시키고 싶은데 하도록 하고 싶은데 6년은 또 보장해주고 싶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재판관직을 사퇴하도록 했다. 그렇습니다. 이게 꼼수다라는 지적을 받은 거죠. 그랬었죠. 예. 그런데 이강국 그다음 이제 헌법재판소장 결국은 헌법재판소장으로 일하고 임기도 마쳤습니다만 동시에 재판소장 겸 재판관으로 동시에 지명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은 무난히 국회 인준까지 다 마쳤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만악의 근원은 법적 불비함에 있는 것이죠. 재판관 중에 임명한다는 조항이 있지. 예를 들어서 이제 김희수 헌재 소장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전제를 해봅시다. 그러면 김희수 헌재 소장의 임기가 자기 재판관으로서의 잔여 임기인지 새로 6년을 시작하는지가 굉장히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굉장히 도돌이표처럼 이제 반복돼서 이제 논란이 일어났는데 어쨌든 국회에서 이 문제를 좀 정리정돈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번 이런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주호영 대표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지금 구인 체제가 완성이 됐습니다. 만약 통과가 된다면 통과가 완성이 됐는데 5분은 내년 9월에 이제 임기가 1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김희수 권한대행 체제를 갈 것인지 아니면 현재 9분 중에 1명을 임명할 것인지를 청와대가 좀 빨리 정할 필요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 불비함은 국회에 일단 넘겨놓고 만약에 이번에 이 새로운 어떤 신임 후보자가 통과가 된다면 청와대는 9명 중에 일단 1명을 임명을 하고 근데 그 임명 문제가 이제 잔여 임기 정도로 이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회에서 새로운 어떤 법적 정비를 하는 것이 옳은 순서가 아닌가. 법적 불비함이 이런 모든 사태의 원인 제공자라고 청와대가 규정한다면 논란이 확산될 뿐이죠. 그러니까 불비하면 불비한 대로 어쨌든 정상적인 페이스로 좀 밀고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는 청와대에서 입장을 분명히 밝혔어요. 일단 구인 체제를 갖추고 그 뒤에 조속한 시일 내에 헌재 소장을 지명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박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만약에 이걸 지금 대행 체제를 내년 9월까지 간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입장을 청와대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예, 그 얘기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남석 재판관의 국회 인준이 아니고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지명을 하고 이때까지 최소한 시간이 한 달 이상 걸리고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올 연말까지는 최소한 헌법재판소장 공백 상태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고요. 네. 국회에서 이제 입법 미비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문재인 정부나 지금 여당은요 트라우마가 많습니다. 그동안의 구인 체제의 이 헌법재판관이 항상 구인 체제였던 게 아니라 7인 체제나 8인 체제였던 적이 꽤 돼요. 그 대부분이 당시의 야당이었던 민주당 추천 인사들이 대부분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념적인 편향이다, 그래가지고 보수로부터 공격을 받아가지고 낙마하거나 또는 여당, 다수당이었던 당시의 여당에 의해서 임명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일종의 피해의식, 트라우마 같은 게 분명히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도 이 절차를 갖다가 전효숙
그 당시에 파장이 너무나 컸었기 때문에 김희수 체제가 안 되니까 다른 분 임명하고 싶으신 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자녀 임기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즉 대통령으로서 인사권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이런 입법 미비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 끌지는 않겠지만 국회에서 이걸 좀 빨리 좀 입법 미비를 해달라. 그럼 나도 빨리 지금 임명하겠다. 뭐 이게 지금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이죠. 박근혜 정부 때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으로 있다가 3년 10개월 정도 임기 남았었는데 헌법재판소장이 되고 나서 3년 10개월 자녀 임기만 마치고 헌법재판소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번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통과됐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내년 9월까지 자녀 임기만 하는 것으로 돼 있었거든요. 현재 입법 미비라고 하는 지금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잠시 뒤에 저희가 법조항을 직접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야당이 꼼수다라고 비판하는 이 청와대의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 헌법재판관 지명 이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 전문가의 이야기 저희가 직접 전화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당연히 가능하죠. 지난 1대, 2대, 3대, 4대 헌재 소장들이 다 소장으로 지명되고 임명되면과 동시에 재판관으로 임명된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또 그래 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법에는 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회 인준을 받아서. 근데 소장도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논란이 있는데 재판관 겸 소장으로 임명하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인사청문 절차도 단 한 번만 거치는 것이고 저한테 입장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법이 안 바뀌어도 만약에 유남석 원장을 소장 겸 재판관으로 시키고 싶다. 그러면 지금 소장 겸 재판관으로 지명을 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현행 법이 안 바뀐 상태에서도 6년에 소장 겸 재판관으로 공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재판관은 그냥 국회법에 따른 청문을 거치는 거에 불과하고 청문은 무슨 인준과 직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소장의 경우에는 청문 절차를 거치고 그다음에 국회 인준을 반드시 거치죠. 그래서 소장에 대한 인준 절차와 청문 절차는 인준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고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에 대한 청문회는 사실은 뭐 형식이에요. 절차만 거치면 되는 거지. 뭐 청문회 해가지고 이거 부적격이다 결과를 내더라도 대통령이 그냥 임명해버리면 그만입니다. 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의 이야기인데요. 왜 청와대가 굳이 헌법재판소장까지 동시에 지명하지 않았는지 청와대 입장을 잘 모르겠다. 충분히 현행법으로도 입법이 미비다라고 하는 지적이 많지만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박상수 제가 생각 오기 전에 어떠십니까? 야당 법사위원들 이름은 못 밝혀서 한 3분하고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제 판단을 하는지 문제인데 야당 의원들이 입법 미비 사항은 인정을 합니다. 좀 명쾌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관행적으로 다 해왔다는 것이고 한 법사위원은 법조인 출신인데 헌법재판소장이라는 것이 재판관 중에 가장 나이 드신 분이 한 명 해도 되는 자리다 정도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이게 재판소장이 다른 재판관에 비해서 무슨 압도적인 다른 권한을 갖고 있는 자리는 아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례법상 해왔듯이 한 분 중에 재판관들 중에 대통령이 임명이 하면 그만인 것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판을 키우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들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한 분이 좀 다른 얘기를 한 게 문재인 대통령의 의회관 자체에 대해서 야당은 좀 우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광장과 여론을 통해서 대통령이 되셨는데 그 힘을 통해서 끊임없이 국회를 좀 압박하려는 모양새가 이번에 김희수 헌재 권한 대행과 관련된 어떤 정쟁적 논란으로 확장된 게 아닌가.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또 하나의 얘기는 뭐냐면 청와대가 실제로 대통령과 뜻이 맞는 소장 후보감을
아직 못 찾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좀 갈팡질팡한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하는데 이 세 가지 세 분의 얘기가 다 좀 들만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입법 불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의무지만 이 논란이 이렇게 확산시킨 데는 청와대의 탓도 좀 있다. 그러니까 빨리 좀 회군할 건 회군하고 정상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면 논란이 마무리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는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논란이 청와대 입장에서도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김희수 권한대행 체제로 가기로 헌법재판관들이 의견을 모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괜히 청와대가 먼저 브리핑했다가 그다음부터 논란이 불거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내년 9월까지가 아닙니다. 잠깐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얘기만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논란은 없었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바람에 여기까지 왔고 또 이왕에 이렇게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할 거였으면 일찍 했어도 될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좀 청와대가 자초한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네. 뭐 사실 전효숙 사태가 재판관을 하다가 그만두신 분을 낙마시킨 그 보수의 공격으로부터 낙마를 시켰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재판관 중에서 임명을 해야 된다 이런 좀 압박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했었어요. 그렇죠. 이런 압박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계신 분 중에 김희수나 아니면은 또 야당에서 추천했던 분이 또 아직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을 좀 시키고 싶은 의욕이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임기 문제가 이게 입법 미비로 정리가 안 되니까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일단 재판관을 9명으로 좀 늘려놓고 만약에 1안이 안 되고 2안이 안 되면 3안으로 가려는 이런 뭐 좀 복심이 있어서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박창원 교수님 지금 재밌는 얘기 해주신 거예요. 네. 문재인 대통령 속내에 유남석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동시에 지명하지 않은 것은 유남석 지금 후보자 말고 기존 재판관 가운데 누군가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충분히 해석은 가능해요. 물론 유남석 재판관도 뭐 얼마든지 지명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유남석 지금 후보자가 이제 차기 헌재 소장이 될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박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을 좀 받아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헌법재판관들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게 돼 있고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이 3명입니다. 그 국회 선출 3명은 여당이 1명, 야당이 1명, 그다음에 또 1명은 여야가 공통으로 추천하게 돼 있어요. 여야 합의로 추천하게 돼 있어요. 그 여야 합의로 추천하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주심 재판관이었던 강일원 재판관이에요. 강일원 재판관이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일원 재판관이 만약에 지명이 된다 그러면 근데 문제는 강일원 재판관 임기도 내년 9월까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강일원 재판관이 지명이 된다 그러면 약 10달 정도밖에 헌재소장을 못하는 겁니다. 그 뒤에 이제 또 차기에 누군가를 또 임명을 해야겠죠. 임명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논리라고 그러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은 7년짜리 헌재소장을 자기 사람으로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7년짜리 헌재소장을 자기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 10개월짜리 헌재소장을 임명한 뒤에 내년 9월에 가서 임기 새로운 헌재재판관을 임명하면서 그 사람을 소장으로 임명하게 되면은 7년의 임기를 어떻게 보면 보장받을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윤춘호 의원이 이 얘기가 가능한 게 헌법재판관이 한 번 더 연임이 가능하거든요. 연임도 가능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충분히 가능한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면보다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법과 원칙에 충실하려고 하는 그런 개인적 성향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입법이 좀 약간 불비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바로잡고 가자 하는 그 생각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온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한마디만 좀 덧붙이면 야권의 우려를 좀 말씀드리면 짧게 얘기해 주시죠. 이 상선약수가 있지 않습니까?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철학과 일치하는 형태로 헌법재판소가 구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내년 5명 아닙니까? 대통령 3명, 대법원장 3명, 국회 3명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조금 여유를 가지고 가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정치 철학, 법적 철학과 일치율이 높은 형태의 헌재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나치게 좀 조급하게
서두르는 느낌은 주고 있다. 이 부분은 분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청와대가 여유를 가져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적한 입법 미비라고 하는 게 어떤 부분인지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헌법부터 한번 보실까요? 헌법 111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장 임기가 없습니다. 112조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자, 재판소장의 임기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헌법재판소법을 한번 볼까요?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헌법 조항 거의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헌법재판소장에 관한 조항도 헌법 조항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헌법재판소장 임기가 불분명해진다. 6년인지 어떤 건지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헌법재판소법이라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민주당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와 똑같은 주장을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건데요. 우원식 원내대표, 야3당이 청와대의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자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 조금 전에 저희가 보여드린 이런 입법적인 미비 이것부터 보완하는 게 우선 아니겠느냐 이렇게 청와대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행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한다는 내용 외에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규정은 따로 다른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아 매 시기마다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재 소장은 헌법재판관 9인 중에서 정하고 헌법재판소장 임기를 6년으로 보장함으로써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헌법재판소 운영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슬기로운 해법이 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국회에 어떤 개정안들이 제출돼 있을까요? 이런 입법적인 미비를 보완하자라고 하는 법안들이 여러 개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내놓은 개정안입니다. 헌법재판소장 임기는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한다.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이 되면 후임 재판관을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새로 임명한다. 앞부분이 핵심입니다. 6년으로 결정한다는 거죠. 또 다른 것도 있죠.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재판관 임기와 별도로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6년으로 명시한다. 재판관 임기 만료, 정년이 됐을 경우 후임자 임명 때까지는 전임자의 임기를 계속 연장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개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둘러싼 논란은 해소가 되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도 홀가분하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 분이 좀 짧게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국민들 입장에서 이게 법적으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 헌법기구고 상당히 중요한 헌법을 해석하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기구긴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놓고 여야가 계속 싸우고 네가 올래 내가 올래 이러는 부분이 과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될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헌법재판소가 87년 헌법체제의 산물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이나 헌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심판하는 자리였는데 근데 오히려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는 대법원 위에 있다라는 느낌마저 줄 정도로 우리 사회에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한 결정권이 다 헌법재판소로 갔어요. 행정수도 이전이라든지 뭐 또 방송법에 대한 뭐 위헌 논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초미의 이슈가 되는 것들이 다 헌법재판소 손에서 이게 위헌인지 아니면은 뭐 합헌인지 아니면은 이런 한정 합헌인지 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정치권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가 해결이 못 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모든 게 결정 나버리는 사회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누구냐, 소장이 누구냐 이것이 이제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이슈화가 돼버린 겁니다. 좀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본연의 어떤 기본권이라든지 헌법재판에 대한 역할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이슈에 대한 최종 판결처가 돼버렸다는 것 자체가 헌법재판소가 그에 걸맞는 법체계와 내용들이 갖춰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부분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 임기 문제를 가지고
사실 관례라는 게 있는데 이 임기 문제를 가지고 아무리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정치적 판결에 대한 결론을 내리더라도 여당과 야당이 서로 뭐 밥그릇 싸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항상 임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좀 그런 모습은 이번 정부 들어서는 좀 없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박상원 박사님. 판을 좀 키우려고 했죠. 뭐 충분히 언론적인 말씀하셨고 힘내세요 김희수 뭐 이런 것들은 뭐 자발적 네티즌들이 참여했다 하더라도 청와대가 이 판을 좀 키우려고 했던 것은 사실인데 그게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좀 곤궁한 처지로 몰리게 된 계기도 됐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불비한 부분이면 뭐 충분히 제도 개선을 해야 되지만 지나치게 이런 부분들에서 국회하고 예민하게 각을 청와대가 세우려는 기류가 있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어쨌든 국회하고 원만하게 타협하면서 풀어가야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과 대결주의 자세를 갖는 것은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고 문재인 정부가 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좀 넓어서 예민해져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사실을 청와대가 좀 기억했으면 합니다. 저도 한 말씀만 간단히 드리면 이번 사태의 시작은 9월 11일 날 국회에서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인준표결이 부결된 거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부결된 사람, 국회에서 빠꾸 맞은 사람이 퇴짜 맞은 사람이 왜 계속 헌재에 수장으로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제기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쉽게 풀면 되는 겁니다. 헌재 재판관 중에 누구 한 명을 조속히 지명하면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헌재소장이라는 자리가 대법원장이라는 자리하고 아주 다른 자리예요. 뭐냐면 대법원장은 3,000명에 달하는 판사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일상생활에 아주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에 비해서 헌재는 기껏해야 직원이 100명도 안 되는 조그만 조직입니다. 인사권이랄 것도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민 일상, 물론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는, 상징성은 크지만 일상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큰 조직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로 논란이 길어지는 것은 어느 쪽에도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도 이 문제를 갖고 이야기를 또 길게 하는 것은 저희한테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지금 세 분 말씀하시는 거 아마 청와대나 또 정치권에서도 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드는 생각이 대법원장은 임기가 헌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헌법 105조에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헌법에 대법원장 임기는 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장 임기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헌법재판소법을 바꿔서 하자는 건데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하기로 문재인 대통령도 약속을 하고 정치권도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 개헌하면서 헌법에 헌법재판소장 임기도 집어넣으면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 소식은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과 통합하는 게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갑자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사이의 통합, 이것이 훨씬 시너지 효과가 크다, 통합 효과가 크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아침 조간에도 기사가 나왔고요. 오늘 오전에 정치부 기자들이 상당히 바빴습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이 방안에 대해서 어떤 얘기 했을까요? 통합, 관련해서 김동철 원내대표를 만났다, 안철수 대표 만났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어떤 얘기 나누셨습니까? 그쪽에서 만나자 그렇게 만났어요. 두 분 다. 예. 두 분 다 만났는데 그쪽의 사정을 설명하고 우리 내부 사정도 좀 듣고 하면서 통합 가능성을 확인해 보되. 그래서 나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우리 내부 쪽에 국감 중에는 사람을 모으기가 어려우니까 국감 끝날 즈음 되면 한번 우리 의견을 물어보겠다며 그렇게 답했죠. 자유한국당과 통합이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은 분위기에서 예. 갑자기 국민의당과의 통합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불거지니까 예.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통합이 그래 되고 11월 13일 전당대회 전에 나가겠다는 사람이 있고 이러니 국민의당이 마음이 급해서 그런 거지. 예. 우리 쪽에 제안만 한 상태지 우리가 무슨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건 아직 전혀 없어요. 바른정당이 하나의 형태로 하나의 조직으로 이렇게 나가기는 쉽지 않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지금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쪽 저쪽이 한 반반 자한당하고 통합하고 통합이 안 되면 스스로 가겠다는 사람이 10에서 12 정도 돼요. 예. 되고 자강파라는 사람들이 한 8명이래 되는데 예. 자강파는 만약에
먼저 탈당해서 가고 교섭단체 구성이 안 되면 자강파가 그대로 생존하기 어려우면 국민의당 쪽하고 결합할 가능성이 높다. 나는 이렇게 보죠. 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상당히 솔직하게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12대 8로 얘기하네요. 현재 20명 국회의원 가운데 12명은 자유한국당과 통합하자, 8명은 자강하자. 저 생각도 뭐 12명이거나 그 이상이지 않겠나 뭐 이렇게 봐지는데 일반적인 또 뭐 취재기자들은 10명 밑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한 분도 있긴 합니다만 10명이 넘는 것은 사실일 것 통합파가 같고 10명이 안 된다? 안 된다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10분은 넘어갈 것 같고 어찌됐든 뭐 10분이든 뭐 11분이든 바른정당이 일단 깨지는 것은 이제 거의 기정사실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나비 효과를 일종의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당의 90여 개 이제 바른정당의 이제 통합파가 대응을 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당도 민주당의 어떤 90여 개 이제 끌려가는 이제 견인되는 쪽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호남 지역 중심으로 이제 있기 때문에 바른정당의 분열을 상수로 놓고 이것을 전제로 국민의당 내부에서 국민의당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이 백가쟁명식 여러 가지 얘기가 터져 나오는 어떤 형국인데 뭐 거기다가 또 뭐 묘한 여론조사도 나왔다고 그러고 예, 여론조사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한번 그래서 해보고요. 어쨌든 지금 그 바른정당의 분열이 그 영향을 미쳐서 이제 국민의당으로 파급이 퍼져나가는 형국으로 저는 봐집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면 국민의당이 좀 급한 것 같다. 이런 뉘앙스도 약간 있어요. 그렇죠. 이제 주호영 대표도 뭐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바른정당 내 이른바 통합파라고 하는 사람들의 탈당 시기, 그쪽 자유한국당의 합류 시기라는 게 이미 어느 정도 결정된 거 아니에요? 11월 초 정도로 그렇죠. 돼 있죠? 국감 끝나고 그다음에 전당대회 하기 전에 11월 초순이면 떠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테고 그렇게 되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 전에 뭔가 자기들도 일정한 그 바른정당에 대한 의원들에 대한 일정 뭐 지분이라고 그럴까요? 뭐 영향력이랄까 이런 것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테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조금 이따 이야기가 나올 걸로 봅니다만은 여론조사 같은 그런 것들도 릴리스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여론조사를 한번 여러분께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떤 여론조사길래 국민의당이 이렇게 안철수 대표가 적극적으로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나섰는지 국민의당 통합 관련 비공개 여론조사라고 합니다. 저 수치를 보면 현재 지지율이 민주당 한 50% 정도 되고요. 자유한국당 15%, 국민의당 6.4, 바른정당 6.8. 자,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통합해서 만들어지는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그랬더니 54.6%가 나오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메뉴에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지지율을 합치면 55.7이 되거든요. 그런데 두 당의 통합당의 지지율은 그 현재의 단순한 지지도를 합친 것보다 1.1%포인트 적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통합당이 되면은 26.3%의 지지가 나왔어요. 지금 메뉴에 있는 두 당의 지지를 합치면 21.4%, 4.5%포인트 높죠. 단순 지지도를 합친 것보다. 그리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메뉴의 거를 합치면 13.2%인데 말이죠. 19.7%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통합당은 6.5%포인트로 단순 지지도를 합친 것보다 높다. 가장 시너지 효과가 높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한국 리서치가 한 것이고요. 조사 의뢰기관은 국민의당 국민정책연구원이 했고 10월 14일부터 15일 사이에 전국 유권자 1000명 유무선 전화 면접을 했고 신뢰 수준 95%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3.6%입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안철수 대표가 적극적으로 한번 알리세요라고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론조사 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정치 지형이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이합집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민들의 객관적인 민심을 알 필요가 있어서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연구 차원에서 연구원에서 조사한 겁니다. 그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제3정당의 역할에 대해서 국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제는 다당제가 꼭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민심이다. 그걸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금 현재 다당제, 3당 체제가 국민의 여론이다. 네. 이렇게 확신하고 있다는 점을 기자들에게 강조를 하네요. 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사실 정답에 가까운 내용이에요. 보통 여론조사나 어떤 설문을 하면은 양극단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중도로 이렇게 가는 걸 선호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론조사에 지금 뭐 당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던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내의 중도파들이 너무 이 여론조사에 뭐라 그럴까요? 희망을 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인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은 이 사표 논리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제3세력이 사실 설립이 안 됐던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뭐 의미 있는 내용의 조사이긴 하지만 이거를 현실의 투표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고리가 앞으로도 필요하다. 이거는 단순히 이제 뭐 출발점에 좀 불과하다고 보고요. 이런 그 시너지 효과를 내는 과정까지가 더 힘든 일이다라고 하는 게 디테일의 악마가 숨어 있는 거죠. 역시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예, 그 말씀. 결과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결론은 항상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말이죠. 국민의당 내부 분위기는 어때요? 바른정당은 이미 분위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 통합파, 자강파. 국민의당도 시끄러울 것 같은데 특히 호남권 중진 의원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일단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게 이제 대표적으로 호남 정서를 대변하고 있는 의원이라고 볼 수 있지 예.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가 전 대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합당하는 건 좋은데 합치는 건 좋은데 다만 햇볕 정책 했던 것 포기하고 안보 정책 강화해라. 그다음에 지역주의 탈퇴해라. 호남이라고 하는 연고지를 버리고 나올 생각해라라고 두 가지를 주문했는데 지금 국민의당 호남계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두 가지 근거가 바로 존립 근거가 그 두 가지거든요. 그 두 가지를 포기하라고 말하니까 이것은 호남 정서에 기대고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다만 이제 수도권과 그다음에 안철수계라고 보통 통칭되는 이런 의원들이 원외 뭐 당협위원장들 포함해서 예.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예전부터 국민통합포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제 9명 정도가 모였는데 이런 의원들은 어떻게 모이면 그렇게 해서 새로운 당을 만든다 그러면 자기들의 활로보다 더 넓어진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국민의당의 본류는 역시 저는 호남계라고 생각합니다. 호남의 지지 없는 국민의당은 존립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랄지 안철수 측근 쪽에 안철수 대표 측근 인사들의 희망처럼 바른정당과의 이 통합 또는 연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민주당의 기반은 어디입니까? 민주당 역시 호남이겠죠. 호남이죠.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도 호남이고 국민의당도 기반이 호남이고. 근데 이 장면이 굉장히 좀 묘한 게 지금 급한 쪽은 사실은 바른정당 자강파입니다. 어쨌든 뭐 10명이 나가든 5명이 나가든 원내교섭단체가 일거에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내교섭단체와 원내교섭단체 아닌 것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일거에 무너지기 때문에 처음에 바른정당 자강파 내에서는 원내교섭단체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어쨌든 그 국민의당과의 연대 문제가 참 이제 나왔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거꾸로 지금 국민의당 내부에서 아까도 뭐 주호영 원내대표 보면 안철수 대표하고 김동철 원내대표 만나자 해서 만났다. 사실 만나는 건 누가 먼저 만나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먼저 만나자 한 게 아니고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바른정당이 급할 수밖에 없는데 거꾸로 이제 국민의당에서 만나자고 했고 이 지점에서 묘한 게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 박지원 의원의 지금 뉘앙스는 뭐 반대한다, 찬성한다 보다 불쾌하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걱정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저도 뭐 정치판을 오래 봐왔습니다만 아주 묘하게 아주 희한하게 좀 돌아가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아까 뭐 윤춘호 의원 말씀하셨듯이 구조적인 측면도 있지만 정치인의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인적 생각들 그다음에 당장 지금 눈앞의 정치적 이해 이게 막 뒤섞이면서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헷갈리는 어떤 형태로 지금 연출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서는 정치인 개개인의 어떤 욕망들이 잔뜩 좀 끼어있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명쾌하게 잘 안 보이는 측면들이 좀 있는데 한두 달 지나가면 이 안개가 좀 그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 교수님, 지난 대선 때로 돌아가 보면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얻은 표를 합치면 30% 정도가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44% 정도 얻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다른 부분은 다 제외하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을 한다면 이거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영원함의 결합이다.
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미 영원함의 결합은 민주당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이제 부산이죠. PK와 호남, 그러니까 PK에서 사실 지금 민주당의 이 돌풍이 심상치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수도권까지 지금 민주당이 뭐 상당수를 장악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과 영남을 벗어난 중립적인 어떤 제3의 당의 출현이라고 하는 건 우리 정치사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방선거가 지금 당장 눈앞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를 챙겨야 될 국회의원들이 당장 당선 가능성이나 영향력 부분 때문에 뭐 예의고 명분이고 없이 그냥 서로 다 이합집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지금 골머리를 썩고 있는 건데 좀 건강한 논의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이 좀 시간을 갖고 정치적인 어떤 목표 이런 부분들도 저는 얘기가 되고 통합될 필요가 있다. 정치적인 이해득실, 계산만으로 움직이는 거는 단기간 내에 끝나고 말 거다라고 봅니다. 시간은 결과적으로 한 2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바른정당 내 통합파 의원들의 탈당 결행 시기가 그 정도라고 본다면 그때쯤이면 자강파도 뭔가 또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일단 유승민 의원이 한 조간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을 한다면 자유한국당에서도 동참할 분들이 있을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유승민 의원의 이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얘기는 유승민 의원의 희망사항이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에서 열외 단 한 명의 제외자도 없이 전원이 함께 가는 그런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다. 그만큼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모두가 통합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 발언 같습니다. 정치권 소식은 이쯤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